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혜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이 되었네요. 오늘은 은퇴 후에 몸으로 뼈저리게 겪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은퇴 후에 갑자기 텅 빈 하루와 허무감, 이유 모를 우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거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평생 한 우물만 파며 살았습니다. 32에 중견전자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직으로 전국 돌아다니며 뛰어다녔죠. 추운 겨울 대리점 앞에서 떨며 기다리던 날도 있었고, 여름 장마철에 비 다 맞아가며 거래처 사장님한테 욕 비슷한 소리 얻어먹던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요, 가슴 속에는 늘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에,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제가 65에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식 날 부장님이 꽃다발과 공로패를 건네며 그러더군요. 정 부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 박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웃는 후배들의 얼굴. 겉으로는 저도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제 명함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하얀 상자 안에 아직 쓰지도 못한 명함들이 수십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수 부장 국내 영업 2팀, 그 글자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이 이름 뒤에 부장이라는 말은 영원히 붙지 않겠구나. 명함 상자를 고이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마치 제 인생 한 조각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퇴직 첫날은 좀 좋았습니다. 눈도 푹 자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안 깨도 되고 정장 안 입어도 되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여보,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니까 좋지? 늦잠도 좀 자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저도 그때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 이막 시작이지. 그동안 못 놀아본 거 다 놀아봐야지. 근데요, 행복한 기분은 딱 일주일 같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아침 6시에 눈은 자동으로 떠지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와이셔츠 대신 추리닝을 입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부터 홈쇼핑, 건강정보 프로그램까지 돌리고 또 돌려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손은 멀쩡한데 쓸 데가 없어요. 그때 처음 느낀 감정이 바로 쓸모없음이었습니다. 한동안은요, 그래, 이제 집안일 좀 도와야지. 마음 먹고 아내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장의도 같이 보고, 마당도 쓸고, 베란다 정리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슬쩍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보, 그건 내가 할 테니 그냥 쉬어. 아니, 내가 좀 할게. 이제 나도 시간이 많은데. 됐다니까 괜히 했다가 더 어질러 놓지 말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봐. 처음엔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자꾸만 제 손을 안 써도 되는 손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부장님, 부장님 했는데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야,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살라는 거냐? 그 말을 듣던 아내가 쏘아붙이더군요. 당신이 그동안 집에 없어서 내가 혼자 다 해왔잖아. 갑자기 들어와서 다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지. 서로 말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도 내 할 일 찾아볼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고. 겉으로는 큰 싸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면요,
친구들이랑 매일 놀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더라고요. 같이 퇴직한 동기들도 각자 알바를 시작하거나 조그만 가게를 차렸고, 누군가는 손주들 봐준다고 바쁘다 하고,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단체 카톡방에는 가끔 골프 사진, 등산 사진만 올라오고, 막상 오늘 얼굴이나 볼까? 하면 대부분 답장은 이렇습니다. 아, 오늘은 좀 다음에 보자. 병원 일정이 있어서, 와이프랑 약속이 있어서. 처음엔 서운함보다 그래, 다들 바쁘지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자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니까 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나만 심심한 거구나. 다들 각자 살기 바쁜데 나만 옛날 회사 생각하고 나만 친구들 찾고 있는 거구나. 자식들은요? 큰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수도권 다른 동네에서 맞벌이하며 삽니다. 주말에나 한번 연락 올까 말까, 톡으로는 아빠 잘 지내지? 이 말 한 줄. 처음엔 제가 먼저 연락도 해봤습니다. 주말에 얼굴이나 볼까? 그러면 비슷한 답장이 돌아옵니다. 아빠, 이번 주는 애들 학원이랑 일정이 많아서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하루는 세 줄로 요약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와 소파, 그리고 냉장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허리 끙끙대며 일어나면 거실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홈쇼핑, 예능, 드라마. 보다가 졸리면 다시 잠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허기가 지면 냉장고 문을 열어 대충 있는 걸 꺼내 먹고. 그게 끝입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사람 좀 만나고 오는 게 어때?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이 더 어두워져. 그 말조차 꼴 보기 싫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와서 또 사람을 만나래.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해. 입 밖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저 스스로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틀어졌구나.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대충 TV를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회사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였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직원들이 나와서 활기차게 회의를 하고 무언가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도 저기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속도로를 달려 지방 거래처를 돌던 날들, 계약 하나 따내고 주차장에서 혼자 소리 지르며 좋아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참으려 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말했죠.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저는 겨우 입을 떼며 이랬습니다. 나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그래.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제 마음속 진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 본 겁니다. 문제는요, 그날 울고 난 뒤에도 제가 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래? 남자가 왜 울고 그래? 그냥 좀 우울한 날도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평생을 참는 법만 배웠지 힘들다고 말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한번 나가봐.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군요. 이제 당신은 회사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인네니까
노인네들 가는 데나 가서 놀아라. 그래서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죠. 나는 아직 그런 데 갈 나이 아니다. 65 먹어놓고 무슨 나이 타령인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집과 소파 냉장고만 반복하는 날들이 몇 달 또 몇 달이 지나자 머릿속에는 점점 더 어두운 생각들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있지? 나 없어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8층 아파트에서 바라본 도시의 밤은 형형색색 불빛으로 반짝거리는데 그 속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더군요.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한 발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저는 늘 그랬듯이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도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우울한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제가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자 아내가 제 손등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나 당신 얼굴 40년 넘게 봐왔어. 언제 웃는 얼굴인지, 언제 참고 있는 얼굴인지 나 몰라볼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난 그냥 좀 심심한 것뿐이야. 당신 있잖아. 회사에서 내내 고생하고 살아온 건 알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스스로를 버리지 마. 나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내가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아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한번 가자. 몸 말고 마음 아픈 사람들 가는 병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또 버텼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정신과야? 입에선 이렇게 튀어나오더군요.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과 이상한 사람 가는 곳, 이런 괜한 고정관념. 하지만 아내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혈압약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왜 마음 아픈 약은 그렇게까지 거부해?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이미 포기부터 하고 있잖아. 그 말에 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글자가 적힌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더군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지? 내 나이에 이런 데 오는 게 창피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어디가 힘드셨냐고 묻기도 전에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얘기, 명함 얘기, 집에서 느끼는 쓸모없음, 아이들이랑 멀어진 느낌, 8층 베란다에서 했던 생각까지. 처음이었습니다. 남에게 제 속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낸 건. 진료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수님, 이건 그냥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비슷한 증상 겪는 분들 정말 많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저는 항우울제와 불안 완화제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거 약 없으면 나 나중에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더군요. 혜수님, 혈압약 먹는다고 사람이 혈압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운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일어나 앉을 힘을 조금 보태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말만 하다가 오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느 날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혜수님이 예전에 제일 즐거워하셨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뜻밖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따내던 순간도 승진하던 날도 아니고 주말마다 동네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무료로 공부 가르쳐 주던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아, 예전에 교회에서 애들 공부 봐준 적이 있었는데 걔들이 성적 올랐다고 좋아할 때 나도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혜수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분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맞다. 난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놓친 거였구나. 상담이 끝날 때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시니어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혜수님 같은 분들이 아이들 숙제 도와주거나 중장년층에게 컴퓨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걸 내가 뭘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요. 집에 돌아와 복지관 홈페이지를 슬쩍 들어가 보았습니다. 은퇴자, 멘토링 봉사 모집.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더군요. 몇 번이나 신청 화면까지 갔다가 취소했다가 또 갔다가 취소했다가 결국 아내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서 꾹 눌러버렸습니다. 접수 완료. 야,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허락은 이미 당신 눈에서 받았어. 아내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0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곳에 지원서를 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첫날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간판을 보는데 솔직히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더 밝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어르신들, 노래 연습하는 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혜수 선생님이세요? 멘토링 봉사 지원해 주셨죠?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맡게 된 건 중학생 아이들 몇 명에게 수학과학 과제를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시간 아이들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구 모자 푹 눌러 쓴 녀석,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는 녀석,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녀석. 솔직히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제 명찰을 보더니 묻더군요. 정혜수 선생님. 선생님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전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랜만에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팔러 다니던 사람이다. 그 아이가 툭 던졌습니다. 우와, 그런 말 잘하시겠네요. 우리한테 수학도 좀 잘 팔아봐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팔아보자. 이번에는 제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과도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하더군요. 전 이 공식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예전 같으면 포기하면 안 되지 하고 버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문득 제 은퇴 후 모습이 아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있었다. 그냥 포기해 버리자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도 너무 잘 안다. 근데 말이야, 한 문제만 더 해보자. 딱 한 문제만. 그 한 문제 풀리면 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놈이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 아이와 함께 그 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공식을 찢어놓고 그림으로 바꿔도 보고 비유도 들어보고 한참을 끙끙대다가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진 그 알아버린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재밌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제가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누군가에게 다시 도움이 된 기분이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거면 됐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제 하루 동선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복지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도 좀 사가고 아이들 간식으로 나눠줄 과자도 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어떤 애가 말이야,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 못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뭐라 했는 줄 아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채널 뭐 볼까 이 얘기뿐이던 사람이 이제는 오늘 누구를 도와줬고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걸 느꼈다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한 줄씩 제 삶의 일기가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저녁 먹고 손녀가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요즘 웃는 얼굴이 됐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응? 예전엔 할아버지 얼굴이 어땠는데? 전에는 맨날 에휴 하는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TV 볼 때도 웃고 나랑 이야기할 때도 웃고 그래. 나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손녀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은 그 어떤 상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복지관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금방 좋아졌네. 난 그런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어쩌다 회사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 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보면서 나도 저기 껴서 커피 들고 뛰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눈 떠서 문득 오늘 나 안 나가면 누가 나를 찾을까 하는 허무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허무감에 힘든 하루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허무하구나. 그래도 오늘 아이들한테 갈 거고, 아내랑 저녁 먹을 거고, 손녀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마음먹기에 달린 긍정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이 하루에 한 줄씩 쌓여서 허무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은퇴 후에 저처럼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베란다 난간에 기대 서서 멍하니 도시 불빛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저처럼 괜히 자존심 지키겠다고
아내 말도 무시하고 병원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면 진짜로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회사가 우리를 가치는 젊을 때만 있고 늙으면 퇴장해야 하는 존재처럼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이나 중년분들 눈을 보면요. 그들은 제가 회사를 다녔는지, 부장이었는지, 연봉이 얼마였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거창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예전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고객과 영업맨이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동네 아이들의 멘토, 손주들의 인생 선배, 배우자의 인생 파트너,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 이런 역할로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